부서진 자부심. 어느 늙은 여교사의 아침 새벽 5시 반. 어스름한 새벽빛이 베란다 창문을 넘어오기도 전에 어김없이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는 소리로 박순자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제 뿌리면서 끌고 갔던 신생아 침대가, 저희가 대출금 좀 갚고 자리 잡으면 그때면 정말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꼭 효도할게요. 그 간곡한 부탁과 자식의 지친 어깨를 단칼에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내 자식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만 있다면 내 한몸 고생하는 것쯤이야 잠시뿐이다 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자 씨의 다정하고 우아했던 노후 계획은 거실 한 구석으로 조용히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젖병 소독기와 알록달록한 보행기가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황혼 육아가 벌써 15년째입니다.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일하던 며느리의 약속은 초등학교 입학대로 슬그머니 미뤄졌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이제는 하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니 간식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아이의 입맛에 맞춰 매일 아침 유기농 당근과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 볶음밥을 만들고, 혹여나 감기라도 걸릴까 목욕 후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정성껏 털어 말려주던 세월. 순자 씨의 고닫던 허리는 커가는 손자를 업고 앉느라 조금씩 굽어갔고, 분필을 주며 꼿꼿했던 고운 손에는 지워지지 않는 마늘 냄새와 갈라진 주부 습진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아들 내외도 미안해하며 주말마다 봉투도 따로 쥐어주고 어머니 고생하십니다 라며 살가운 말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흐르면서 순자 씨의 희생이 이 집안의 당연한 일상이 되자 가족들의 태도도 교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고마움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었고, 헌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선생님으로서의 긍지는 사라지고, 순자 씨는 어느새 이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그저 돈 안 드는 상주 도우미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순자 씨가 식탁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내려놓을 무렵 안방에서 며느리가 분주하게 화장을 하며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수학학원 보충이 있어서 밤 10시 넘어서 온대요. 저녁에 소고기 좀 든든하게 구워 먹이세요. 냉동실에 꽝꽝한 거 말고 정육점 가서 새로 사서요. 아, 그리고 어제 세탁기에 제 실크 블라우스 돌리신 거 아니죠? 그거 드라이 맡겨야 하는 건데 옷 상하면 어떡해요? 출근 준비에 바쁜 며느리에 쏟아지는 지시사항과 가벼운 타박. 순자 씨는 입안이 깔깔해지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찌개 국자만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그녀가 이제는 며느리의 일상적인 잔소리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늙은 노모가 되어버린 현실. 그러나 요즘 순자 씨를 가장 아프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며느리의 깐깐함도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는 무심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뼈를 깎아 키워낸 손자 민준이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라진 눈맞춤,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선, 아침 식탁. 네 식구가 오랜만에 모인 주말 아침입니다. 순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두툼하게 말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따뜻한 박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식탁 위를 감도는 공기는 서늘하기만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계적으로 밥을 떠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역시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게임 방송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죠. 민준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잖아. 좀 더 먹어. 순자 씨가 갓 부쳐낸 노란 계란말이 하나를 조심스레 민준이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밥그릇에 닿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냅니다. 아, 할머니,
저 지금 이거 보잖아요. 신경 쓰이게 왜 자꾸 밥 위에 물 올려요.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짜증이 묻어나는 손자의 목소리.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내뱉는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머쓱해진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 앞치마만 꾹 움켜쥡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들이 건성으로 한마디 거들지만 그뿐입니다. 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자기 밥그릇만 비우고 일어설 뿐 누구 하나 순자 씨의 무안함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자, 그리고 그 선 너머에 철저하게 소외된 늙은 순자 씨. 순자 씨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을 치우며 주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섭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오지만 이내 한숨과 함께 꿀꺽 삼켜 넘깁니다. 사춘기라서 그래. 공부하느라 예민해서 그런 거야.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자기 위안.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작은 생채기들이 모여 어느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던 순자 씨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깼습니다. 민준이와 민준이의 또래 친구 2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할머니, 우리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가방을 소파에 휙 던지며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졸음이 싹 가신 순자 씨는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냐네 새끼들,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얼른 간식 챙겨줄게. 피자 시켜줄까? 아니면 떡볶이 해줄까? 순자 씨는 손자 친구들 앞이라 내심 어깨를 으쓱하며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민준이 친구 중 하나가 민준이에게 툭 던지는 말이 순자 씨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야, 너네 집 가사 도우미 할머니 되게 친절하시다. 우리 집 아줌마는 엄청 깐깐한데. 순자 씨의 발걸음이 뚝 멎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냉장고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어지는 민준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뭐 그냥 좀 오래 계셨어. 야, 내 방에 와서 게임이나 하자. 민준이는 친구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야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버무리며 서둘러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겨진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부여잡아야만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할머니, 그냥 좀 오래 계셨어. 손자의 그 무심한 대답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순자 씨의 가슴 정중함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30년 넘게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자신이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손자에게는 그저 우리 집에 오래 있는 도우미 아줌마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충격.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대신해 젖은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 끓는 아이를 업고 달리며 바친 1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과 비참함이 뒤섞인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윽박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 친구들 앞에서 손자의 기가 죽을까봐, 혹은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되면 행여 집안의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두려워 소리 죽여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늙은 어미의 서러움보다 자식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었던 지독하게 슬픈 어머니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교사 박순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꼬.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노모의 작은 탄식 소리만이 허공을 떠돌다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네에 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마저 이제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발선 눈으로 거실을 치우던 순자 씨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예전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오랜 친구 영희였습니다. 순자야, 나 다음 주면 미국 딸네 집에서 한국 들어간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봐야지. 오랜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희야, 꼭 보자. 내가 밥 살게. 전화를 끊고 난 순자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는 반가움보다 초라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낡은 옷장 앞에 초라함, 그리고 서글픈 허세 외출을 앞둔 아침, 순자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안방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부터 새어나왔습니다. 옷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무릎이 툭 튀어나온 편한 고무줄 바지와 음식물 얼룩이 튀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칙칙한 색깔의 티셔츠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순자 씨의 손끝이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베이지색 실크 투피스에 닿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 날 입었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어 입어보려 했지만 굽은 등과 굵어진 허리 탓에 지퍼는 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며 옷을 꿰어 맞춰보려한 순자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아했던 가정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굽은 어깨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지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황급히 투피스를 벗어 던지고 결국 평소에 입던 무난한 검은색 바지에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부끄러워 철진한 얇은 스카프로 손목을 살짝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의 고풍스러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친구 영희의 모습을 본 순간 순자 씨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희는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화사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화사한 파스텔톤의 원피스, 그리고 찻잔을 줄 때마다 은은하게 빛나는 매끄러운 손등과 깔끔하게 손질된 네일아트까지. 미국에서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왔다던 영희는 고생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롭고 당당한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넌 어째 옛날 교사 시절 그대로다. 영희의 선의가 담긴 인사말이 순자 씨에게는 오히려 가시처럼 따갑게 찔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국에서 수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핸드폰 갤러리에 담긴 그림 사진들을 자랑스레 보여주었습니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너는 어때? 그때 손자 태어났다고 잠깐 봐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손자도 중학생쯤 됐겠네. 이제 네 시간 좀 가지면서 살고 있지? 영희의 가벼운 질문.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어제 자신을 향해 가사 도우미 아줌마라며 선을 긋던 손자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찰렁 내려앉고 목구멍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 사실 우리 집에서 신모 취급받아. 내 자식한테도 내가 업어 키운 손자한테도 짐짝 취급받으며 살아 라고 펑펑 울며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늙은 부모들에게 자식 농사는 곧 자신의 인생 성적표와 같습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반듯한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온 순자 씨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야. 얼마나 똑똑하고 할머니를 끔찍하게 챙기면지 몰라. 순자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매달 수고하신다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내가 해주는 밥 아니면 아비나 자식이나 입에도 안 대려고 해서 내가 아주 피곤해 죽겠다니까.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쉼없이 떠드는 동안 순자 씨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앞에서 완벽한 할머니, 존경받는 어머니인 척 연기하면 할수록 가슴 한구석에는 시커먼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그래? 하긴 우리 순자가 옛날부터 살림도 야무지고 애들도 잘 가르쳤잖아. 아들 내외가 복받은 거지 뭐. 영희의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들으며 순자 씨는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허울 좋은 거짓말의 끝맛은 너무나도 쓰디썼습니다. 2시간 남짓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 씨를 맞이한 건 화려한 크루즈 여행도 우아한 수채화 물감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들 내외가 벗어던지고 간 허물 같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밥그릇들이 말라붙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날려쓴 포스트잇 메모 한 장이 무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민준이 과외 선생님 오시니까 간식으로 샌드기가 엄청 게 있더라고요. 물고기 그거 좀 세탁기랑 같이 건져내고. 무너진 저녁, 그리고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은 아침 그날 저녁,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나온 순자 씨는 며느리의 메모대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빵을 꺼내고 달걀을 삶아 으깨고 토마토를 얇게 저미는 손길은 수십 년의 습관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만난 친구 영희의 화사한 미소와 그 앞에서 비참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아야 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띵동. 저녁 여급시 민준이의 수학 과외를 맡은 대학생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둘러 과일과 샌드위치, 따뜻한 차를 쟁반에 담아 조심스레 손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대학생 과외 선생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할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던 민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습니다. 할머니, 내가 들어올 때 노크 좀 하라고 했잖아요. 한참 집중하고 있었는데 흐름 다 끊쳤네 진짜. 젊은 과외 선생이 당황하며 민준아, 할머님께서 간식 챙겨주셨는데 웬 짜증이야. 얼른 감사하다고 해. 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는 오히려 미간을 팍 구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그리고 할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에 냄새 배는 거 싫으니까. 빨리 나가서 문이나 닫아주세요. 방에 냄새가 밴다니. 순자 씨는 쟁반을 내려놓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왔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는 그녀였습니다. 손자에게서 난데없이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순간 심장 한가운데 시퍼런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쫓기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쿵 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핑 도는 현기증과 함께 삭신이 쑤셔왔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거실 서랍장을 열어 자신의 낡은 은행 통장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아들 내외의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 때 보태주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아쉬울 것 없던 사합연금도 생활비에 보태고 민중이의 비싼 학원비를 결제하다 보니 이제 통장엔 병원비로 쓸 비상금조차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털어넣었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구분 등과 텅 빈 통장, 그리고 손자의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내가 병이라도 들어 눕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를 요양원에 내다버리고 안도감에 숨을 쉬겠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순자 씨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식들을 향한 끝없는 헌신에 지독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늘 그랬듯 알람이 울렸지만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지도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머니,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 밥 없어요? 8시가 넘어 방문을 벌컥 연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는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 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침부터 시리얼을 찾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 늦었다며 짜증을 내는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등교하여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 뒤에야 그녀는 무거운 놈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 숨막히는 집안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충 외투를 걸치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동네 산책로를 걷고 또 걷던 순자 씨. 다리가 아파와 동네 공원의 구석진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그때 누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신가? 아침부터 여기서 영혼 빠진 얼굴로 뭘 그리 앉아 계시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순자 씨의 눈앞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던 70대 후반의 여인, 한평생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다는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늘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눈빛으로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는 지혜롭고 매서운 눈썰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순자 씨의 퉁퉁 부은 눈과 핏기 없는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자식놈들이 박 선생님 피라도 말려 먹었소? 꼴을 보아하니 식모살이하다 도망쳐 나온 몰골인데?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최 여사의 예리한 한마디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뼈 때리는 진실. 당신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요. 식모살이하다 도망쳐 나온 몰골이라뇨. 순자 씨는 발끈하며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그 투박하고도 직설적인 한마디가 마치 전곡을 찌르는 메스처럼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겹겹이 싸매고 숨겨왔던 수치심이 툭 터져버린 순간 순자 씨는 낯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 키 죽을까봐, 내 아들내미 밖에서 맘 편히 돈 벌라고 내 연금 다 바쳐서 집 평수 넓혀주고 뼛골 빠지게 손자 업어 키운 죄밖에 없는데 그 어린 핏덩이가 나보고 방에 냄새가 밴 다음에 나가라지 뭡니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러운 눈물과 함께 15년 묵은 억울함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손수건을 꺼내 순자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씨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순자 씨의 흐느낌이 멈추자 최 여사는 허공을 응시하며 느릿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 많이 억울하지? 자식놈들이 천하의 몹쓸 불효자식들 같고
배은망덕한 짐승 같지? 순자 씨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최 여사의 말은 순자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 그 아이들을 그 지경으로 예의 없고 무심한 괴물로 만든 거 절반은 당신 책임이요? 네? 그게 무슨 섭섭한? 순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하자 최 여사는 혀를 차며 순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종합병원에서 40년을 수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을 봤으다. 병상에 누워보면 그 집안 꼴이 다 견적이 나오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오? 평생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자식한테 다 퍼준 부모일수록 병실에 찾아오는 자식 발길이 뜸하다는 거요. 오히려 자기 지갑끈 꽉 쥐고 자기 몸부터 끔찍하게 챙긴 이기적인 부모들 병실이 자식들로 북적거려. 최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구역이 있고 자기 밥그릇이 있는 법이요. 하물며 사람인데. 박 선생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때 자기 인생, 자기 공간, 자기 돈까지 전부 자식 발밑에 납작 엎드려 내어준 거요. 처음엔 고마워했겠지.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계속 받다 보면 그걸 권리로 알아. 박 선생이 스스로를 언제든 부려먹어도 되는 쉬운 사람, 돈 안 줘도 군말 없는 도우미로 낮췄는데 어느 자식이, 어느 손자가 당신을 존경하겠소? 순자 씨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부모의 헌신? 그거 다 옛말이오. 희생에도 선이 있어야지. 자식이 내 영역을 침범할 때 여기서부터는 내 인생이다. 함부로 선 넘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가르쳤어야지.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 새끼 기죽을까봐 비위만 맞추며 키웠으니 손자 녀석 눈에 할머니가 만만한 하녀로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소? 너무나도 뼈아픈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순자 씨는 내가 참지 뭐 하며 넘겼습니다. 손자가 투정을 부리고 버릇없이 굴 때도 오냐오냐 하며 품어주기만 했습니다. 정작 화를 내고 훈육을 해야 할 어른으로서의 권위는 스스로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내외에 집을 넓혀줄 때도 자신의 노후 자금은 남겨두었어야 했는데 자식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꼴을 못 보겠다며 은행 잔고를 싹싹 긁어바쳤습니다. 내 탓이었구나. 자식들의 배은망덕함에만 분노했던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그 맹목적인 모성애와 희생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고 자식과 손자를 이기적인 괴물로 키워낸 독약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진 돈도 없고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뿐인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체념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순자 씨의 거칠어진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 뒤에 숨겨진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어찌해. 이제라도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뺏어와야지. 지금 당장 집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당신이 이 집안의 식모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이자 박순자라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요. 늦었다고 엎드려 울고만 있을 거요? 당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손자방에서 나는 냄새 취급받으며 살 텐가? 최 여사의 마지막 질문이 순자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장들어 있던 여교사 박순자의 꼿꼿했던 자존심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는 순자 씨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조금씩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반란, 거실에 그어놓은 새로운 선,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침에 나갈 때 보았던 풍경 그대로. 거실 바닥엔 민중이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코트를 벗기가 무섭게 허리를 굽혀 옷을 주워 담고 고무장갑부터 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민준이의 양말과 겉옷을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등진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아들 퇴근해서 밥도 못 먹고 있으면 어쩌나? 평생을 가족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탓에 불안감이 습관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아까 공원 벤치에서 최 여사가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쉬운 사람으로 낮췄는데 어느 자식이 당신을 존경하겠소? 그 서늘한 진실이 흔들리는 순자 씨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메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도어락의 경쾌한 전자음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휴, 집꼴이 왜 이래요? 어머니 오늘 청소기 안 돌리셨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잔소리부터 늘어놓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쫓아나가 미안하다, 딴 일하느라 깜빡했네, 얼른 치워주마 하고 굽실거렸을 순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 소파에 조용히 그러나 꿋꿋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다. 집이 어질러진 게 거슬리면 네가 좀 치우렴. 며느리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순자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집안일로 토를 단 적 없던 시어머니의 낯선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그럼 저녁은요? 민준이 학원 가기 전에 밥 먹어야 하는데. 나도 밥을 못했다. 오늘은 너희끼리 배달을 시켜 먹든 나가서 외식하든 알아서들 해라. 나는 아까 낮에 대충 차려 먹어서 생각이 없다. 말을 마친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민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 할머니, 내일 체육 수행 평가 있는 날인데 내 체육복 왜 안 빨았어요? 세탁기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순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손자 녀석이 냄새난다며 문을 닫으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다시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순자 씨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네 체육복 세탁 바구니에 없더구나. 네 방구석에 둥그렇게 말아 던져둔 걸 할머니가 어떻게 알고 빠니? 냄새나는 네 방에 할머니 함부로 들어오는 거 너도 싫어하지 않았니? 아니, 그래도 매번 알아서 빨아주셨잖아요. 이제 넌 15살이다. 네가 입고 벗은 옷은 네가 세탁기에 넣고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싱크대에 갖다 말아. 할머니는 이 집 식모가 아니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면 처음 보는 할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고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역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차올랐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자식과 손자에게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해본 순간, 그것은 평생 쌓아온 낡은 껍데기를 깨부수는 것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만 늘 한편의 암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배달 앱 좀 켜봐! 하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아씨, 체육복 어떡해! 하고 발을 구르는 민준이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에 안절부절 못했겠지만 오늘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귀마개를 찾아 귀에 꽂았습니다. 그래,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굶어 죽든 체육복을 안 빨아입고 가서 감점을 받든 그건 니들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밥솥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강박도, 며느리 옷을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훌훌 털어버린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굳어진 가족들의 이기심이 이 작은 반란 한 번으로 쉽게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폭풍. 이기적인 민낯과 마주한 아침, 다음 날 아침 일지. 쾅쾅거리는 발소리와 신경질적으로 서랍장을 여닫는 소리가 순자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소리로 채워졌을 아침이지만 오늘 거실을 채운 것은 가족들의 짜증 섞인 불만뿐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할머니 때문에 오늘 수행평가 감점 받게 생겼잖아. 다 구겨진 체육복을 들고 씩씩거리는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에 이어 이번엔 안방에서 아들의 짜증스러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파란색 셔츠 다려놓은 거 어딨어? 나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안 찾아오셨나 보죠? 아, 진짜 아침부터 왜 다들 나한테 난리야? 날선 목소리들이 거실을 핑퐁처럼 오가더니 이내 거친 발걸음이 순자 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컹 예의 없는 손길로 방문이 열리고 넥타이를 반쯤 맨 아들이 섰습니다. 엄마, 대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왜 평소처럼 안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는 원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올려다보던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느꼈습니다. 서운한 거 없다. 그냥 어제 말했듯이 무릎도 아프고 몸이 고단해서 이제 집안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다. 순자 씨의 담담한 대답에 아들은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당기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밥도 안 하시고 빨래도 안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집에서 하루 종일 노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에 계시면서 저희 출근할 때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저 밖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엄마 눈치까지 봐야 해요? 어차피 집에 계시면서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아들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고마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차피 집에서 노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 자기 돈 안 들이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 인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 너머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눈앞의 아들을 차례차례 응시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들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지. 그런데 동훈아, 내가 이 집에서 지난 15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네 아들 업어 키운 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에 한 게 아니야. 내 피 같은 노후 연금 깨서 너희들 대출금 갚아주고 이 아파트 평수 늘려준 것도 내 돈이 썩어 넘쳐서가 아니란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고요하고 서늘해서 아들은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지 친구들한테 날 가리켜 뭐라 했는지 아니? 우리 집에 오래 있는 가사도우미 아줌마라고 하더라. 어제 저녁엔 내 손으로 과일 깎아 갖다 주니 방에 냄새 밴다고 나가라고 소리치더구나. 그런데 넌 네 아들이 그따위 버릇없는 소리를 짓거릴 때 어미인 나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야단친 적 있니? 며느리 네가 내게 식모처럼 메모장 띡띡 남겨놓고 출근할 때 내 아들인 넌 뭐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역시 당황한 듯 눈동잘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늘 참고 양보만 하던 늙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뼈아픈 진실 앞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최간호사, 어제 만난 동네 지인이 그러더라. 너희들을 이렇게 배은망덕한 괴물로 키운 건 바로 나라고. 내가 내 밥그릇, 내 권리 다 내팽개치고 너희들 발밑에 엎드려 식모를 자처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하녀 취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순자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가사도우미 알아봐라. 니들 밥은 니들이 해먹고 니들 아들 옷은 니들이 빨아입혀. 나는 내 연금 남은 거 털어서라도 근처에 작은 원룸 얻어나갈 테니 이 집 살 때 내가 보탠 돈 1억은 나중에 집 팔게 되면 그때 이자 쳐서 갚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신다뇨?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한 걸음 다가왔지만 순자 씨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15년을 골마 터지던 게 이제야 터진 것뿐이다. 너희들 출근 늦었으니 얼른 나가거라. 나도 이제 짐을 좀 싸야겠다. 순자 씨는 쾅 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의 당황한 속삭임과 우왕좌왕하는 발소리가 한참 동안 맴돌았지만 순자 씨는 낡은 트렁크를 꺼내어 자신의 옷가지들을 조용히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행복이라는 환상에 갇혀 잊고 살았던 내 인생을 향한 비로소 진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되찾은 방, 그리고 뼈아픈 깨달음 그날 오후. 박순자 씨는 정말로 트렁크 하나를 끌고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울며 불며 붙잡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순자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은 보증금 싼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얀 도배지, 아담한 싱크대, 그리고 햇살이 은은하게 드는 작은 창문. 넓고 화려했던 아들의 집에 비하면 비좁고 초라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유독 맑고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지난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 할머니도 눈치 보는 늙은 노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인 박순자만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아들네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허덕이던 아들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가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퇴근 후 쌓인 빨랫감과 설거지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 민준이는 학원 간식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바빴고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당연하지 않은 울타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잔인하게 착취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주말 오후 아들이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순자 씨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 다시 들어가셔요. 민준이도 매일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단단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훈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내 인생을 되찾은 거란다. 너희도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늙은 놈이 등골에 기대어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밥은 스스로 해먹고 아이는 너희 부부가 직접 키워라.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자 자식이 바로 서는 길이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이기적인 괴물로 만들고 늙은 부모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지독한 진실. 순자 씨는 그 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며 존중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텅 빈 거실이 가르쳐준 진짜 사랑, 그리고 당신을 위한 당부.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고 순자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은 찬으로 대충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체할 것 같은 긴장감 없이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씹고 삼키는 밥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베란다에 작은 난초 화분도 하나 들여놓고 복지관에 들러 예전부터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어미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올맘했던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박순자라는 한 사람의 찬란한 진짜 인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순자 씨의 이야기가 혹시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도 정작 노후에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찬밥 신세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네 씁쓸한 현실입니다. 순자 씨가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진짜 내 노후와 자존심을 지키는 법,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내 통장의 끈은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꽉 쥐고 계십시오. 자식 기죽는 꼴 못 본다며 무리해서 집 평수 넓혀주고 대출금 갚아주고 노후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주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부모의 지갑이 텅 비는 순간 자식의 고마움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한 몸 꼿꼿하게 건사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는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결국 내 통장에서 나옵니다. 둘째,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황혼 육아와 집안일 대행은 늙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의 팍팍한 사정을 매몰차게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치 못해 돕더라도 명확한 기한과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가 돈 안 드는 상주 도움이나 식모로 전락하지 않도록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지켜내셔야 합니다. 셋째,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서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내가 웃고 행복해지는 일에 아낌없이 쓰십시오. 순자 씨는 요즘 서예 교실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주말마다 근사한 찻집을 찾아다니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화려한 실크 투피스는 아니더라도 곱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빛이 납니다. 가끔 아들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오피스텔로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밖에서 맛있는 고기 한 끼 사 먹이고는 쿨하게 뒤돌아섭니다. 이제 그녀는 손자방에서 냄새나는 눈치꾸러기 할머니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멋진 어른 박순자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거실 한 구석에서 자식들 눈치만 보고 계신 당신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평생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늙은 어머니의 굽은 등이 생각나셨습니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그저 누군가의 희미한 배경으로 저물어가기엔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자식이 아닌 나를 온전히 짝사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엔 조용히 눈을 감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내일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